안녕하세요. 키노스 심야 책방 9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류츠신 작가님의 SF 소설 3체 1권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바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댓글란에 있는 고정 댓글,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고은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은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쇼니님께서 2등으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쇼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렇게 방송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봄맞이님께서 3번째로 또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쇼니님이 우리 시어님이군요. 그래요. 안 그래도 약간 닉네임이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레알 탈락됐다고. 아이고 그렇군요. 워낙 B클럽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나봐요. 고생했어요 우리 시연님. 그래도 더 좋은 기회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이팅해요 우리 시연님.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에는 안은주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은주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바운스님과 향자님, 키라님, 그리고 하늘바라기님도 방송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운스님 어서 오시고요. 향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키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하늘바라기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갑자기 오전에 좀 일정이 생겨서 원래 예정돼 있던 금요일 방송은 휴방한다고 미리 말씀은 못 드렸는데 휴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또 한 3일 만에 켜게 됐는데 또 이렇게 방송 켜자마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키라님은 너무 졸려요. 그래서 먼저 자러 갑니다. 굿밤이라고. 알겠어요. 우리 키라님 방송 끄거나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시고 우리 다음 방송에서 또 봐요. 이렇게 일찍 들어와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키라님. 그리고 우리 스푼 쪽에 단벼벼님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단벼벼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우리 갈까마귀님 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갈까마귀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엔젤맘님과 호된 춘향님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엔젤맘님 저도 완능댕 하시면서 채팅 남겨놔 주셨고, 우리 호된 춘향님은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찾아와 주셔서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은님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지난번에 읽었던 아인슈타인 적도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츠신 작가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네, 그러시면서 오늘 책 기다렸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그리고 우리 시연님 토닥토닥이라고 또 위로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우리 고은님. 이게 삼체라는 책이 우리 류츠신 작가님의 아주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현재 3권까지 나와 있고 이 1권은 나온 지는 조금 된 책입니다. 2013년도에 발간이 되었던 책인데, 네, 이번에 자음과 모음 출판사 항상 제공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2권과 3권도 앞으로 제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어지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아마 2권과 3권도 일부분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로즈12님과 비앙코님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로즈12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비앙코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호재인 춘향님이 SF 오랜만이어요 라고. 네, 그 SF 소설이고 과학 소설입니다. 네, 류츠신 작가님 지난번 아인슈타인 적도도 그랬고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그런 과학적인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과 또 별개로 스토리가 상당히 좀 흥미로웠죠. 저번 아인슈타인 적도도 그랬고요. 오늘 3체 제가 분량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늘 그랬듯 자음과 모음 출판사 분량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 방송까지 계속 이어서 읽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미리 읽어봤던 내용만 해도 과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좀 여러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들으실 만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푼 쪽에 곰경님과 우기님도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곰경님. 그리고 우리 우기님도 방송 찾아와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은님께서 네, 오늘도 하트 10개 지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은님.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가 13개가 됐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곰경님이 1개 스푼을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곰경님. 네, 한 개 레모네이드, 시원한 레모네이드 잘 마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지현님께서도 방송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지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렇게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갈까마귀님, 한국 지금 들어오셨군요. 아예 돌아오셨나요? 한국 돌아와서 이렇게 키누스님 방송 들으니 신기하네요 라고 유튜브 쪽에 남겨두셨는데요. 한국에 아예 돌아오신 건가요, 갈까마귀님? 더 이상 러시아가 아닌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듣고 계신 거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엔젤맘님, 목소리가 이제 나오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너무나 다행이고요. 축하드리고요. 엔젤맘님 다행이네요. 진짜 잘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유튜브 찍어야지요 라고, 네, 우리 엔젤맘님 예전에도 이렇게 영상 올려주시고 했는데, 네, 이제 목소리 나으셨으니까 또 영상 올려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엔젤맘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젤맘님 좋은 소식 알려주셔가지고요. 갈까마귀님 비자 끝나서 돌아오셨군요. 그럼 이제 완전히 들어오신 거네요. 좋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갈까마귀님? 비자가 끝났다고 하시니까 혹시 조금 안 좋은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데, 어쨌거나 한국 돌아오신 거는 저는 웰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키라님 먼저 주무신다고 모두 굿밤이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네, 키라님 이제 진짜 얼른 주무시고요. 내일도 일요일이니까 학교 안 가니까 꿀잠 자고 푹 자고 내일도 좋은 그렇게 주말 보내요. 그리고 비앙코님이 오늘도 키누스님의 칼맞춤 센스 굿이라고. 네, 깔맞춤 했죠. 오늘도 삼체 이 책 표지 색깔과 다소 유사한 색깔의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앙코님. 그리고 네,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스푼 쪽에 곰경님께서 유튜브에서 보다가 처음 들어와요 하시면서 무려 100개의 스푼을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곰경님. 네. 항상 감사하게 잘 듣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비 내고 갑니다라고. 너무 많은 구독비인데요, 곰경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들으시면서 우리 스푼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큰 액수의 후원까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100개 받은 게 진짜 오랜만인데, 왕관 표시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경님. 네,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책 읽어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에는 해아미님 찾아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해아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아룡아룡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까마귀님, 취업을 하려 했지만 못해서 일단 돌아오셨군요. 그러시군요. 원하시는 바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한국도 돌아오셔가지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일자리도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 굳이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들어와 계시는 동안 계속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다시 또 즐겁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 시간에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딸기 S님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딸기 S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셜록 도율님도 진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딸기 S님 그리고 셜록 도율님, 네, 생방에서 오랜만에 뵙는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운스님께서 지난번에도 10,000원의 후원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큰 액수 또 10,000원의 후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바운스님.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바운스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책을 더 읽어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열심히 책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혹시 제가 지금 보이는 그 유튜브 쪽 화면에서 저 평소랑 좀 다른 거 뭔지 모르시겠어요, 혹시?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늘 해오던 거를 지금 뭔가 안 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외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너무 많은 힌트를 드렸는데 뭔가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아실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우리 셜록 도일님 가장 빠르게 얘기하셨는데 맞아, 이어폰, 은주님도 이어폰이라고 이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 이어폰을 제가 한번 안 끼고 책을 읽어보려고요. 물론 제가 이어폰 안 끼면은 제 목소리가 좀 안 들려가지고 볼륨 조절하는 데는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평소 얘기할 때랑 요즘에 계속 제가 책 읽는 컨디션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소랑 얘기할 때 뭔가 다른 게 뭐지? 라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이어폰을 끼고 제 목소리 들으면서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한 건가?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어폰 한번 안 끼고 방송을 해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 읽어지고 방송하는데도 제가 불편함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은주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은주님 어서 오시고요. 은주님께서 다들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셨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우리 이은주님은 미국에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 계신 대부분의 구독자분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안부도 지금 묻지 못했는데 태풍으로 인한 그런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나 남부지방 쪽 전남이나 그런 쪽에는 꽤 피해가 있었던 걸로 뉴스가 나오고 인천 쪽도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렇게 좀 뭔가 좀 안 좋게 뭔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없으시면 좋겠네요. 고은님 잠깐 오셨군요. 유튜브 쪽에 뭐지 싶었는데 이어폰의 부재를 확인하고 갑니다. 비앙코님 왼쪽 성능 좋은 걸로 바꾸신 줄요 오라고 하셨고요. 이은주님이 여긴 어제 비 쬐끔 왔어요. 유타주에도 비가 그래도 오는군요, 가끔씩. 그리고 우리 술래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술래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술래님도 정답 얘기하셨군요. 이어폰이요 하시면서 반가워요 키누스님, 오늘도 기대하고 들어볼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는 또 정의나라 수랑님께서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수랑님 어서 오시고요. 방송 이렇게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딸기에스님은 오늘 바람 엄청 부는데 출근했어요 라고. 그러시군요. 토요일이라서 출근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진짜 위험했을 텐데 별탈 없으셨죠, 딸기스님? 그리고 우리 진숙님 평소보단 조금 늦게 오셨는데 일하다 늦었습니다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숙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근무하시는 와중에도 방송 이렇게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 우리 또 채민님 찾아와 주셨군요. 오랜만에 뵙네요. 채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라이브는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내일 야구장 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야구장 직관 가시는군요, 채민님. 어느 팬이신가요, 혹시? 제가 좋아하는 팀과 라이벌이 아닌 그 팀
라이벌인 그 팀이 아니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랑님이 언제 방종이에요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 20분 정도부터 책을 읽어드리고요. 수랑님, 방종은 제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책을 읽고요. 그리고 마무리 소통을 하고 나면은 요즘에는 거의 1시간 50분 정도 돼서 평균적으로 방송을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거의 1시 다 돼서 방송 마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스피커로 소리가 나왔는데, 네, 고은경님, 네, 곰경님이신가요? 네, 느낌상 곰경님이신데 투네이션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 자막을 우리 음성이 읽어줬죠. 너무 오랜만에 투네이션 후원을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잠깐 투네이션 들어가 볼게요. 네. 요즘에 조금 투네이션, 네, 보이네요. 유튜브 생방도 처음 들어와 보네요라고 하시면서, 네, 곰갱님 맞으시죠? 네, 고은경님이시군요. 원래 본명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100개 후원까지 해주시고, 투네이션 5,000원 후원까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기분 좋은 깜짝 놀람인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곰갱님. 네. 유튜브 생방도 처음이시죠? 감사합니다. 채미님, 기아 대 키움이군요. 기아 팬이시군요. 다행이네요. 네, 제 라이벌 팀 팬이 아니시라서 다행입니다. 해야매님이 요즘 키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네, 키움 잘하죠. 뭐 스폰서도 바뀌고 팀이 좀 혼란스러울 만도 한데 잘하는 것 같아요.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 팀이 의외로. 원래 넥센이었던 시절에 엘렉라시코라고 해가지고 LG랑 라이벌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뭐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할 뭐 그건 안 되지만. 키라님 아직 안 자네요. 저 태풍 온 날씨에 학원 갔다 왔어요. 라고. 딸게스님은 요즘 비 와서 야구를 안 해가지고 볼 게 없어요. 라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이 한 18분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류츠신 작가님 소개글 아인슈타인 적도라는 책 읽어드릴 때 읽어드렸지만 이 3채에 있는 또 소개글 오랜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류츠신 작가님 소개글 당연히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3채 1권 본 내용을 읽기 전에 류츠신 작가님 소개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류츠신,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 소설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연속으로 중국 과학 소설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SF 은하상을 수상했다. 주로 중국 현대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근미래의 중국 사회를 묘사함으로써 중국 과학 소설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3년 6월 베이징에서 광산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일 때문에 산시성 양취안에서 성장했다. 1985년 화베이 수리수력원 수리공정학과를 졸업하고 산시 낭쯔간 발전소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한다. 깊은 산속이라 오후 4시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그곳에서 20대 초반이던 그는 기숙사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마작에 빠져들었고 어느 날 하룻밤 만에 자신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800위안을 마작으로 잃고는 생각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저녁에 돈을 벌진 못할지언정 읽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1999년 고래의 노래로 데뷔했다. 이 소설은 웅장한 스케일의 상상력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문단과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같은 해 그녀의 눈과 함께로 SF 은하상을, 이듬해 떠도는 지구로 SF 은하상 대상을 거머쥐며 류츠신은 단숨에
중국 과학 소설계의 기대주로 떠오른다. 류츠신의 주요 작품으로는 아이들만이 살아남아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미래를 그린 초신성 시대, 시골학교 선생님이 아무도 모르게 지구 멸망을 막는다는 내용의 향촌 교사, 부모를 구형 번개 사고로 잃은 소년이 평생에 걸쳐 번개의 정체를 알아내는 과정을 다룬 구상 섬전, 가난한 창문 닫기가 벼랑간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중국 태양 등이 있다. 네. 그리고 뒷면에 또 이어지는데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3채를 시작으로 연이어 발표한 지구의 과거 3부작은 문화 대혁명에서부터 수백 년 후 외계 문명과 인류의 전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SF 대서사시로 중국 과학 소설을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은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 시리즈는 과학 소설로서는 이례적으로 평단의 극찬과 독자의 열광적인 반응 속에 300만 부라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제18회 SF 은하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3채는 휴고상, 네뷸러상, 월드 판타지상을 석권한 소설가 켄 리우가 직접 번역을 맡아 중국 과학 소설로는 사상 최초로 올해 미국에서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류츠신의 소설은 우주와 미래에 대한 극단적인 설정 속에 문화 대혁명, 태난먼 사태, 양탄 공정 등 중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절묘하게 녹여내면서 극적 긴장과 현실감을 획득한다. 또한 풍부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엔지니어 특유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기술 묘사는 그에게 과학기술과 상상력이라는 양날개를 달고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작가라는 평을 가져다 주었다. 시골학교 교사, 대학생, 이주 노동자, 엔지니어 등 당대 중국 사회에서 숟가락으로 떠낸 듯한 보통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독자의 자연스러운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점도 류츠신 소설의 특징이다. 우주의 신비 못지않게 광부의 세계, 교사의 세계, 임노동자와 하층민의 세계도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류츠신은 지금도 같은 엔지니어인 아내와 함께 양찌관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여전히 밤마다 과학 소설을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아주 길게 우리 류츠신 작가님의 소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음악 줄이고요. 3채 1권의 내용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물리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왕미아오는 자신을 찾아온 이 네 사람의 조합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경찰 2명에 군인 2명. 그런데 군인들이 인민무장경찰대가 아니라 육군 군관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첫눈에도 호감이 가지 않았다. 젊은 제복 차림의 경찰은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그나마 나았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복경찰은 거대한 체격에 얼굴은 누런 데다 더러운 가죽 재킷을 걸친 몸에서는 담배의 절은 냄새가 진동했고 큰 목소리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 왕미아오가 가장 혐오하는 유의 사람이었다. 왕미아오? 단도직입적으로 이름을 묻는 태도도 거슬리는데 사복경찰은 말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담배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왕미아오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는 옆에 있는 젊은 경찰에게 고갯짓을 했고 젊은 경찰이 경찰증을 보여주었다. 그는 불을 붙인 담배를 물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제 집에서 담배는 안 됩니다. 왕미아오가 그를 가로막았다. 아, 죄송합니다, 왕 교수님.
이쪽은 스창 대장입니다. 젊은 경찰이 웃는 얼굴로 스창이라는 경찰에게 눈치를 주었다. 오케이, 그럼 복도에서 말하자고. 스창은 말을 하면서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손가락 사이에 낀 담배가 거의 반이 줄었다. 그러나 연기를 내뿜지는 않았다. 자네가 물어봐. 그가 다시 젊은 경찰에게 고갯짓을 했다. 왕 교수님, 뭐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근 과학의 경계 회원과 접촉한 일이 있죠? 과학의 경계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술 단체입니다. 회원은 모두 저명한 학자들이고요. 명성이 높은 합법적인 단체와 접촉하면 안 됩니까? 이분 보게. 스창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지금 그 학회가 불법인지 아닌지 따지러 온 줄 알아? 당신이 접촉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거 아니오. 그가 입을 열자 방금 들이마신 연기가 왕미아오의 얼굴로 쏟아져 나왔다. 그건 내 사생활이니 당신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든 사생활이라고 갖다 붙이는군. 이봐 선생, 당신같이 저명한 학자간 말이야. 공공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스창은 들고 있던 담배를 휙 버리더니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냈다. 나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왕미아오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잠깐만. 스창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왕미아오를 불러세우고 옆에 있던 젊은 경찰에게 손짓했다. 왕 교수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고 오후에 오라고 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왕미아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옆집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스 대장님, 지금 정말... 화가 난 젊은 경찰이 스창을 한쪽으로 세게 밀었다. 갑작스러운 젊은 경찰의 거친 태도에 왕미아오는 적응이 되지 않았다. 왕 교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급히 앞으로 나왔다.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학자 몇 분과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지휘관께서 교수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바쁩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휘관께서 나노연구센터의 센터장님께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교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정말 곤란하시다면 저희는 회의를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아래로 내려갔다. 그들이 멀어지자 남은 두 장교는 안도하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소령이 동료에게 말했다. 악명 높잖아. 몇 년 전 인질 사건 때도 인질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결국 일가족 3명이 범인의 손에 죽었지. 조직 폭력배들과도 연루됐다는 말이 있던데 조직 하나를 소탕하려고 다른 조직을 이용했다고 하더군. 작년에는 자백을 받으려고 고문한 용의자가 불구가 됐다면서. 그래서 정직 처분까지 받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작전센터에 들어왔지? 지휘관이 직접 지명했다고 하더군.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겠지. 그래서 제한을 많이 뒀잖아. 공안 관련 일 아니면 그에게 거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던데. 작전센터? 작전센터가 뭐지? 왕미아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장교를 쳐다봤다. 왕미아오를 태운 차량이 도시 외곽에 있는 한 건물로 들어갔다. 주소도 기관의 명패도 없었다. 왕미아오는 이곳이 경찰 본부가 아니라 군 본부라는 것을 알았다. 회의는 홀에서 진행되었다. 홀에 들어간 왕미아오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매우 놀랐다. 컴퓨터 설비로 내부는 어지러웠다. 탁자 위가 넘치자 아예 바닥에 내려놓았고 전선과 인터넷선이 뒤엉켜 있었다.
인터넷 공유기도 서버 위에 대충 놓여 있었다. 홀 여기저기에 다른 각도로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프로젝터 영사막은 마치 집시의 천막 같았고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짙게 깔려 있었다. 왕미아오는 이곳이 아까 그 장교들이 말한 작전 센터인지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곳이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임시로 붙여놓은 회의 탁자 위도 각종 문서와 잡다한 물건들로 가득했다. 참석자들은 몹시 피곤한 표정이었고 구겨진 옷에 넥타이를 풀어헤친 모습이 철야를 한 것 같았다.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창 웨이스라는 육군 소장이었고 참석자 중 절반이 군인이었다. 간단한 소개가 끝나자 왕미아오는 군인들과 경찰 몇 명을 빼고는 모두 그와 마찬가지로 과학 전문가와 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 몇 명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왕미아오는 참석자 가운데 외국인이 4명이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더욱이 그들 중 한 명은 미국 공군 대령이었고 한 명은 영국 육군 대령이었다. 그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연락 장교였다. 나머지 2명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으로 이곳에 참관인 자격으로 온 듯했다. 그들은 지쳤으니 얼른 끝내자라는 표정이었다. 스창도 있었다. 무례한 모습은 사라지고 왕미아오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멍청한 웃음을 짓는 그의 표정을 보니 왕미아오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왕미아오는 스창 옆에 앉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빈자리가 그곳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담배 연기로 가득한 홀 안에 새로운 담배 연기가 더해졌다. 서류를 나눠주면서 스창은 왕미아오에게 바짝 다가왔다. 왕 교수님, 당신이 신소재를 연구한다던데? 나노 소재입니다. 왕미아오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 나도 들어본 적이 있어. 그게 아주 강도가 높다던데. 범죄에 이용될 일은 없겠죠? 비웃듯 씩 웃는 스창의 표정에서 왕미아오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 느꼈다. 무슨 뜻입니까? 듣자하니 그게 머리카락 굵기만 한 것 하나로 대형 트럭을 들어 올릴 수도 있다던데. 만일 범죄자가 그것을 훔쳐 칼을 만든다면 자동차를 2동강 낼 수도 있지 않나? 참나, 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카락의 100분의 1 굵기의 줄 하나로 길을 막으면 지나가는 자동차가 치즈처럼 반토막이 날 겁니다. 뭔들 범죄에 이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생선 비늘 벗기는 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스창은 앞에 있는 문서 봉투에서 서류를 절반 정도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흥미를 잃은 것 같았다. 맞습니다. 생선도 범죄에 이용할 수 있지요. 내가 맡은 살인사건 중에 어떤 여자가 남편 거시기를 잘라버린 사건이 있었지. 뭘 가지고 그런 줄 아시오? 바로 냉장고에 있던 생선이었다니까. 생선을 꽝꽝 얼리면 등에 있는 지느러미가 예리한 칼이 되거든. 그런 일은 관심 없어요. 그것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라고 한 겁니까? 생선? 나노 소재? 아니, 그것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스창은 왕미아오에게 바짝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마시오. 저들은 우리를 무시해. 우리한테 정보나 빼가려고 하지. 정작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니까. 나도 그래. 여기에서 1달 넘게 일했지만 나도 당신처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동지 여러분,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창 웨이스 장군이 입을 열었다. 전 세계 작전 지역 중 이것이 핵심지가 되었습니다. 우선 현 상황을 여러 동지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전 지역이라는 심상치 않은 단어에 왕미아오는 어리둥절했다. 지휘관은 새로운 사람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을 모양이었다. 이 점은 스창의 말이 맞았다. 창 장군은 간단한 인사말에서 동지 여러분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다. 왕미아오는 맞은편에 앉은 나토 장교 2명과 CIA 요원 2명을 보면서 장군이 신사 여러분을 빼먹었다고 생각했다. 저들도 동지지. 어쨌거나 이곳에 있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부르거든. 스창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로 4명의 외국인을 가리켰다. 왕미아오는 어리둥절했지만 스창의 관찰력에 놀랐다. 스창, 담배 끄세요. 이곳에 담배 연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창웨이스 장군은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넘겨보였다. 스창은 방금 불을 붙인 담배를 들고 주위를 살피다가 재떨이가 보이지 않자 찻잔에 담배를 쳐박았다. 그러고는 이때가 기회라는 듯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구했다. 장군의 동의도 없이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했던 겁니다. 정보 평등. 창웨이스 장군이 고개를 들었다. 정보가 평등한 군사행동은 없습니다. 이 점은 회의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배경자료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다르지 않소. 스창이 말했다. 경찰은 작전센터 설립 초기부터 계속 참여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관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조차 몰라. 게다가 당신들은 우리 경찰을 배척하고 있지 않소. 당신들은 우리의 일을 다 알아낸 다음 우리를 한 명 한 명 내쫓고 있잖아요. 회의에 참석한 다른 경찰들이 작은 목소리로 스창을 제지했다. 창 웨이스 같은 직급의 지휘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왕미아오는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창 웨이스 장군의 반격은 더 날카로웠다. 스창, 지금 보니 당신의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경찰 대표요? 당신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몇 달씩이나 정직을 당했고 지금 당장이라도 공안부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곳에 불러온 것은 당신의 경험을 높이 쌓기 때문입니다. 이건 흔치 않은 기회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공을 세워 속죄라도 하라는 겁니까? 당신들은 내 경험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았나? 스창은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쓸모는 있죠. 창웨이스 장군은 스창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쓸모가 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전쟁 중이라고요. 아무것도 따질 수가 없지. CIA의 한 요원이 유창한 중국 표준어로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육군 대령 역시 중국어를 알아듣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to be or not to be 라고 말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요? 스창이 왕미아오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미아오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일까? 전쟁이라니.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왕미아오는 고개를 돌려 홀의 통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창문으로 저 멀리 도시가 보였다. 봄 햇살 속 거리는 차로 가득했고 잔디밭 위에는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과 아이 몇몇이 뛰놀고 있었다. 이곳과 바깥쪽의 세상, 어느 곳이 더 진짜인가? 최근 적의 공격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의 타깃은 과학계 고위층입니다. 일단 자료에 있는 명단을 보십시오. 왕미아오는 자료 첫 장을 펼쳤다.
큰 글씨로 된 명단은 급하게 작성한 것 같았다. 명단은 중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었다. 왕 교수님, 이 명단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명단에 있는 사람 중 3명을 압니다. 모두 물리학계에서 매우 유명한 학자입니다. 왕미아오는 대답을 했지만 정신은 딴 곳에 있었다. 그의 시선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름에 꽂혔다. 위에 있는 이름들과는 색이 달라 보였다. 어떻게 여기에 그녀 이름 있지? 그녀가 뭘 어쨌기에? 아는 사람? 스창이 담배로 누렇게 된 거친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름을 가리키며 물었다. 왕미아오가 별 반응이 없자 스창은 빠르게 덧붙였다. 아, 잘 알지는 못하는 부군. 아니면 알고 싶은 건가? 이제 왕미아오는 창웨이스 장군이 어째서 이 왕년의 전사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알 것 같았다. 거친 외모와 행동에 이 사내는 눈썰미가 칼처럼 매서웠다. 그는 좋은 경찰은 아니겠지만 확실히 사냥꾼 기질이 있었다. 1년 전 왕미아오는 중화 2호 고에너지 가속기 프로젝트의 나노 부품 분야 책임자였다. 어느 날 오후 양샹 현장에서 잠깐 쉬던 왕미아오는 눈앞 풍경의 구도에 매료되었다. 풍경사진 애호가인 왕미아오에게는 현실 풍경이 종종 예술적인 구도로 보였다. 그를 매료시킨 것은 그들이 설치하고 있던 3층 높이의 초전도 코일로 공정이 절반쯤 진행된 상태였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금속 덩어리와 초저온 냉각제관이 엉킨 괴물 같았다. 아니면 대공업시대의 폐기물처럼 비인간적인 기술의 냉혹함과 강철의 야만적인 모습을 형상한 것 같았다. 이 금속 괴물 앞에 여성의 갸느린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러자 빛의 분포가 절묘하게 바뀌었다. 금속 괴물은 임시로 설치한 지붕 그늘에 가려져 냉혹하고 거친 질감이 더 두드러졌고 지붕에 난 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온 금빛 석양이 부드럽고 따뜻한 빛으로 여자의 머리칼과 업무용 가운깃 위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를 비추었다. 마치 한바탕 소나기를 맞은 거대한 금속 폐허 위에 가녀리고 아름다운 꽃이 핀 것 같았다.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세요. 일하세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나노 연구소 주임이 젊은 엔지니어에게 한 소리였다. 그도 자기처럼 멍하게 그 그림자를 보고 있었나 보다. 예술 속에서 현실로 돌아온 왕미아오는 그 여성이 일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석 엔지니어가 그녀를 수행하면서 정중한 태도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저분은 누구죠? 왕미아오가 주임에게 물었다. 아실 겁니다. 주임은 손으로 원을 크게 그리며 말했다. 200억이 투자된 이 가속기가 완공되면 제일 처음으로 할 프로젝트가 바로 저분이 주장한 촉근 이론 모형 실험일 겁니다. 네, 여기서 촉근 이론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끊임없이 진동하는 끈으로 보고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인 원리를 밝히려는 이론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사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론 후보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촉근 이론 모형 실험일 겁니다. 연공서열을 따지는 이론 영국의 관례대로라면 저분 차례까지 가지도 못했겠지만 늙은이들이 체면을 구길까봐 먼저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바람에 저분 차지가 된 것이죠. 양둥이 여자였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제 직접 만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주임이 대답하자 엔지니어가 말했다. 저 사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천중수처럼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나? 네, 천중수의 각주입니다. 중국의 유명 작가, 문학 연구가, 번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천중수는 성별이라도 알았잖아. 어렸을 때 무슨 독특한 경험을 해서 자폐증이라도 걸렸나 보지. 왕미아오가 말을 툭 던졌다. 양둥과 수석 엔지니어가 그들 곁을 지나갔다. 그녀는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왕미아오는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을 기억했다. 그날 밤 왕미아오는 서재에 앉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풍경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은 만리장성 이북의 눈 덮인 황량한 산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 절반은 뽕나무인 고목들이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왕미아오는 머릿속에 맴돌던 그림자를 화면에 중첩시켜 그녀를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놓아보았다. 그녀는 아주 작아 보였다. 그러자 마치 사진 속 세상이 그 그림자를 알아보는 듯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녀를 위해 존재해왔다는 듯 화면 전체가 살아 움직였다. 그는 다시 그녀의 그림자를 다른 사진에 대어 보았다. 때로는 그녀의 두 눈을 사진 속 끝없는 창공의 배경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 화면 역시 살아 움직이면서 왕미아오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펼쳐 보였다. 왕미아오는 늘 자신의 사진작품에 뭔가 영혼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그는 결여된 것이 바로 그녀였다는 것을 알았다. 명단 속 물리학자들은 최근 2달 사이에 순서대로 자살했습니다. 창웨이스 장군이 말했다. 청천벽력을 맞은 듯 왕미아오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서 자신이 찍은 흑백 풍경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 대지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사라졌고 하늘은 그녀의 눈을 지워버렸다. 한 세계가 죽었다. 언제? 왕미아오가 멍하게 물었다.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창 장군이 대답했다. 마지막 사람 말하는 거요? 왕미아오의 옆에 앉아있던 스창이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그녀가 가장 최근에 자살한 사람이요. 그제 밤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고통 없이 죽었지. 스창이 목소리를 낮춰 설명해 주었다. 순간 왕미아오는 스창에게 조금 감격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왕미아오의 머릿속에 사진 속 죽은 풍경들이 슬라이드처럼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같은 이유로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고요. 서류에 그들의 유서 중 일부를 첨부했으니 회의가 끝나고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왕미아오는 유서 사본을 넘겨보았다. 대부분 매우 길었다. 딩이 박사님, 박사님이 양둥의 유서를 왕 교수님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녀의 것이 제일 간단하면서 함축적입니다. 창웨이스 장군의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던 사람이 한참 만에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얀색 편지 봉투를 탁자 너머 있는 왕미아오에게 건넸다. 저 사람이 양둥의 남자친구야. 스창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왕미아오는 량샹의 고에너지 가속기 건설 현장에서 딩이를 본 기억이 났다. 그는 이론 쪽 팀원으로 구전 연구 중 괭원자를 발견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네, 괭원자의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2004년 출간된 저자의 소설 구상섬전에서 허구로 정립한 구전에 대한 해석이다. 괭원자는 원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며 관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양자 상태이고 위치는 확률로만 서술할 수 있는 확률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전 연구 중 괭원자를 발견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왕미아오는 편지 봉투에서 맑은 향기를 풍기는 것을 꺼냈다. 종이가 아니라 자작나무 껍질이었다.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의 결과를 향하고 있다. 물리학은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서명조차 없이 그녀는 떠났다. 물리학이 존재한 적이 없다? 왕미아오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장군이 서류초를 덮으며 말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신규 고에너지 가속기 3기가 건설된 뒤 얻은 실험 결과와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조사해야 할 것은 과학의 경계라는 학회입니다. 유네스코는 2005년을 세계 물리해로 정했습니다. 이 조직은 바로 그해 국제물리학계의 학술회의와 교류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국제적 학술 단체입니다. 딩 박사님, 박사님은 물리학 전공이니 과학의 경계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딩이가 고개를 끄덕이곤 설명을 시작했다. 저는 과학의 경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학술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들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세기 후반부터 물리학 고전 이론의 간결함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론 모델은 갈수록 복잡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해져 실험으로 증명한 것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물리학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 과학의 경계는 새로운 사고의 길을 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 과학적 방법으로 과학의 한계성을 찾고 과학이 자연계를 인식함에 있어 깊이와 정확도상의 한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너머는 과학이 진입할 수 없다. 현대 물리학은 어렴풋하게나마 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좋습니다. 창장군이 다시 말을 이었다. 자살한 학자들 대부분 과학의 경계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 단체 회원이었고요. 그러나 정신을 통제당했다거나 불법 약물 사용 등과 같은 범죄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경계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합법적인 학술 교류 방법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왕 교수님, 최근 그들이 교수님에게 연락해 온 적이 있습니까? 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합니다. 창장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창이 거칠게 말을 쏟아냈다. 연락한 사람, 만난 장소와 시간, 대화 내용, 만일 문서를 교환했다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면... 스창! 창장군이 그를 제지했다. 당신이 벙어리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소. 옆에 있던 경관 한 명이 스창에게 몸을 숙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찻잔을 들었으나 그 안에 담배꽁초가 있는 것을 보더니 다시 쿵 하고 내려놓았다. 스창은 왕미아오에게 다시 한번 목에 파리가 낀 것 같은 불쾌함을 안겨주었다. 조금 전의 감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왕미아오는 화를 꾹 참고 대답했다. 과학의 경계와의 접촉은 선입회의를 알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중국계 일본 물리학자로 현재 일본계 회사에 다니며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자의 한 실험실에서 나노 소재 연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올해 초
기술 심포지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물리학 전공자들을 몇몇 알게 되었고요. 모두 과학의 경계 회원이었고 국내외에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나눴던 대화는 모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모두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딩 박사가 방금 말한 것처럼 과학의 마지노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에 별다른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심심풀이였죠. 저는 응용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매우 깊이가 있었고 관점도 새로웠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니 생각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았고 점점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의 주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모두 순수한 이론이었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경계에 가입할 것을 권했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것이 의무가 될 것 같아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왕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이 그들의 권유를 수락해 과학의 경계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입니다. 창 장군이 말했다. 우리는 교수님을 통해 이 단체의 내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나보고 스파이 노릇을 하라는 말입니까? 왕미아오가 불안한 듯 물었다. 스파이. 스창이 큰 소리로 웃었다. 창 장군은 질책하듯 스창을 한번 째려보고는 왕미아오에게 말했다. 그저 정보를 조금 제공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창 장군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왕미아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왕 교수님, 과학의 경계는 세계 최고의 학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일이죠. 요즘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학계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조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무례한 부탁을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교수님이 못하겠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도 바쁘고 시간도 없습니다. 왕미아오가 핑계를 댔다. 창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왕 교수님.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교수님의 시간을 그만 빼앗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미아오는 몇 초 동안 멍해졌다가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창 장군은 정중하게 왕미아오를 회의실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때 스창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잘하셨소. 난 도대체 이 방안에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 책상 물림들이 벌써 몇 명이나 죽었는데 아직 이러고 있어? 당신은 정말 제대로 된 경찰이 아니군. 왕미아오는 몸을 돌려 스창에게 다가가 최대한 화를 사기며 말했다. 나는 원래부터 아니었다니까. 학자들이 자살한 이유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투로 그들을 언급하다니요. 그들은 자신의 지혜로 인류사에 공헌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은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고? 죄송합니다. 방금 께 스창의 대사군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는 말씀이시구만. 스창은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 왕미아오를 쳐다보았다. 나는 누가 몇 마디 한다고 자살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럴 것 같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나는 당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니까. 스창은 왕미아오를 보면서 가식적으로 멍청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내가 당신보다 훨씬 안전할 겁니다. 사람의 상황 파악 능력은 지식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오.
꼭 그런 것은 아니지. 당신처럼. 수창, 한마디만 더 하면 이곳에서 끌어내겠소. 창 장군이 불호령을 내렸다. 괜찮습니다. 말하게 하세요. 왕미아오는 창 장군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장군께서 말한 대로 과학의 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았어. 가입하면 영리하게 처신해야 할 거요. 그렇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이럴 때면 그들의 컴퓨터를 슬쩍 보고 이메일 주소나 웹사이트 주소를 외운다든지. 스창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만, 됐소.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는 스파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뿐이요.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거야 자연스럽게 증명되겠지. 하지만 아마도... 스창의 바보 같은 웃음은 곧 섬뜩한 것으로 변했다. 나는 당연히 계속 살 겁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군요. 창 장군은 왕묘를 계단 아래까지 배웅하고 돌아갈 차량도 내주었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창 장군이 입을 열었다. 수창은 원래 저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형사이자 반테러 전문가입니다. 20여 년 전에는 우리 중대에서 제일 가는 전사였죠. 차 앞에 이르자 창 장군이 다시 말했다. 왕 교수님, 묻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방금 말한 일들이 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쟁과 군은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왕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듯이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으로 가득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에서 전쟁이 났다는 말입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도 분쟁 지역 하나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아닌가요? 창 장군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도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겠죠. 왕 교수님, 교수님은 인생에서 중대한 이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교수님의 인생을 단숨에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는 일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삶은 일종의 우연입니다. 세상에 변화무쌍한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교수님의 인생에는 이변이 없었다니요. 왕미아오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모두 우연인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 세대가 모두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모두 우연입니다. 왕마오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제 이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겠군요. 장군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 역시 우연입니다. 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중대한 이변이 없었으니 운이 아주 좋았죠. 하지만 행운도 결국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니, 끝났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지금 제가 교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왕미아오는 묻고 싶은 말이 더 있었지만 장군이 악수를 청하는 바람에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차에 오르자 기사가 왕미아오의 집 주소를 물었다. 주소를 알려주고 왕미아오는 아무 생각 없이 기사에게 물었다. 당신은 아까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 아니군요. 차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저는 딩 박사님을 모시러 갔었습니다. 왕미아오는 정신이 확 들었다. 기사에게 딩이의 주소를 묻자 그가 대답을 해주었다. 그날 저녁 왕미아오는 딩이를 찾아가기로 했다.
제2장 반중력 당구공.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딩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술 냄새가 풍겼다. 딩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딩이의 두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미아오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별다른 장식도 없고 가구나 장식품도 없어 넓은 거실이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실 한쪽에 놓인 당구대였다.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지만 딩이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도 말할 상대를 찾고 있는 듯 했다. 3달 전에 산 집입니다. 딩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집을 사면 뭐합니까? 그녀가 돌아오기나 한답니까? 술기운이 역력한 딩이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 왕미아오는 양둥의 모든 것이 알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별 같았습니다. 늘 그렇게 멀리 있었고 늘 차가운 빛으로 나를 비췄습니다. 딩이는 창가로 걸어가 이미 떠나버린 별이라도 찾는 듯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왕미아오도 침묵했다. 이상하게 그는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1년 전 그날 석양이 지던 그때 그녀가 그를 쳐다보던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딩이는 슬픈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듯 무언가를 쫓아내는 것처럼 손을 한번 내저었다. 왕 교수님 말이 맞아요. 군과 경찰에 엮이지 마세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백치들이에요. 물리학자들의 자살과 과학의 경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했지만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들도 조사를 해본 것 같던데요. 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조사였죠. 하지만 자살한 학자들 중에서 적어도 2명은 과학의 경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 2명 중 한 사람이 양둥입니다. 딩이는 양둥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였다. 딩이,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이제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양둥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미아오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감추려고 다소 어눌하게 말했다. 알고 나면 더 깊이 관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를 도와주는 선이지만 알고 나면 정신까지 휘말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이 더 커져요. 저는 응용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론 학자들처럼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혹시 당구 쳐보신 적 있습니까? 딩이가 당구대 앞으로 걸어갔다. 학교 다닐 때 몇 번 쳐봤습니다. 저와 그녀는 당구를 꽤나 즐겼습니다. 당구는 가속기 속의 입자 충돌을 연상시키거든요. 딩이는 흑과 백 2개의 공을 들어 검은 공은 구멍 옆에, 흰 공은 검은 공에서 겨우 10cm 떨어진 곳에 놓았다. 검은 공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면 누구나 넣을 수 있죠. 해보세요. 왕미아오가 큐로 흰 공을 가볍게 치자 검은 공이 구멍으로 들어갔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당구대 위치를 바꿔봅시다. 딩이는 어리둥절해하는 왕미아오에게 당구대 한쪽을 들라고 했다. 그러고는 무거운 당구대를 거실 창가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방금 전 왕미아오가 넣은 검은 공을 꺼내 구멍 옆에 놓고 흰 공을 다시 검은 공에서 10cm 떨어진 곳에 놓았다. 이번에도 공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해보시죠. 이번에도 왕미아오는 검은 공을 가볍게 집어넣었다. 옮깁시다. 두 사람은 다시 당구대를 들어 거실의 세 번째 구석에 놓았다. 딩이는 흑과 백 두 개의 공을 아까와 같은 자리에 놓았다. 쳐보세요. 우리가 치세요. 왕미아오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검은 공을 구멍에 넣었다. 그들은 다시 두 번이나 더 당구대로 옮겼다. 한 번은 거실 문 옆에 구석이었고 마지막에는 원위치였다. 딩이는 다시 흑과 백 두 개의 공을 구멍 앞에 놓았고 왕미아오는 다시 검은 공을 구멍에 넣었다. 당구대가 원래 위치에 왔을 땐 두 사람 모두 땀에 젖어 있었다. 좋습니다.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분석해 봅시다. 딩이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우리는 실험을 총 5번 했습니다. 그중 4번은 다른 위치와 시간에 서 있고 2번은 위치는 같지만 시간이 달랐습니다. 선생은 이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까? 딩이가 과장되게 두 팔을 벌렸다. 5번, 우리가 충돌 실험을 5번이나 했는데도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 믿을 수 없는 결과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물리학 언어로요. 이것은 5번의 실험에서 공 2개의 질량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위치는 당구대 면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역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흰 공이 검은 공을 치는 속도 벡터 역시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공 사이의 운동량 교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5번의 실험에서 검은 공은 당연히 구멍에 들어간 것입니다. 딩이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브랜디를 집어들고 더러운 잔 두 개에 술을 가득 따라 한 잔을 왕미아오에게 건넸다. 왕미아오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우리가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는데 당연히 축하해야죠. 물리법칙은 시간과 공간상에서 균일하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서 끈 이론까지 인류 역사상의 모든 물리학 이론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 발전과 사상과 성과는 모두 이 위대한 법칙의 부산물입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아인슈타인과 호킹이야말로 응용 연구를 한 보통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결과를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흰 공이 검은 공을 부딪혀 구멍에 넣는다. 두 번째, 검은 공이 빗나간다. 세 번째, 검은 공이 천장으로 날아오른다. 네 번째, 검은 공이 놀란 참새처럼 집안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다가 결국 선생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다섯 번째, 검은 공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 당구대 옆을 뚫고 다시 벽을 뚫은 다음 지구 밖 태양계로 날아간다. 마치 아시모프가 묘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선생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아시모프에 대한 각주가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1967년 단편소설 반중력 당구공에서 완전히 중력에 반하는 기계장치를 묘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딩이가 왕미아오를 응시했다. 왕미아오는 오랫동안 침묵한 끝에 대답했다. 그런 일이 정말 발생한 것입니까? 딩이는 고개를 들어 술 2잔을 모두 입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당구대가 무슨 막이라도 되는 듯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네, 발생했습니다. 최근 기초이론 연구의 실험 증명 여건이 점점 좋아져 매우 비싼 당구대 3개가 건설되었습니다. 하나는 북미에, 하나는 유럽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선생도 알다시피 중국 량샹에. 선생이 있는 나노센터는 그 덕분에 돈을 제법 많이 벌었죠. 어쨌든 이들 고에너지 가속기는
실험 입자 중에 입자 충돌 에너지를 10배는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과거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충돌 에너지 준위에서 입자, 충돌 에너지, 실험 조건 등이 모두 같은 상황인데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가속기에서는 물론 같은 가속기에서 시간대만 다르게 한 실험에서도 모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당황했죠. 같은 조건의 초고에너지의 충돌 실험을 계속 진행했지만 매번 다른 결과가 나왔고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왕미아오가 물었지만 딩이는 왕미아오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나노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미세 구조는 접해봤지만 선생에 비하면 일천합니다. 그러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물리 법칙이 시간과 공간에서 불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은 선생도 추론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장군도 생각해냈으니까요. 그 사람 정말 똑똑하더군요. 왕미아오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에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잠식되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우주에 보편적인 물리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물리학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왕미아오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이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 딩이가 이어서 말했다. 이 말은 그녀의 유서 뒷부분입니다. 선생은 방금 무의식 중에 그것의 앞부분을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그녀를 이해하시겠죠. 왕미아오는 당구대에서 방금 자신이 5번 쳐넣었던 흰 공을 들어 만져보고는 내려놓았다. 첨단 이론 연구자에게는 확실히 큰 재난이겠군요. 물리학 이론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려면 종교에 가까운 집착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쉽게 심연에 빠지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 딩이는 왕미아오에게 주소를 하나 건네주었다. 시간 있을 때 양둥의 어머니를 찾아가 보세요. 양둥은 늘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께 따른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 혼자가 되셨으니 안타깝게 되었죠. 선생이 아는 것이 분명 나보다 많을 겁니다. 좀 더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물리법칙이 시간과 공간상에서 불균일하다고 믿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딩이는 왕미아오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바로 그게 문제죠. 왕미아오는 그가 회의장에서 영국 육군 대령이 말한 죽느냐 사느냐의 뒷부분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3장 저격수와 농장주. 다음 날은 주말이었지만 왕미아오는 아침 일찍 일어나 카메라를 들고 자전거를 몰고 집을 나섰다. 사진 애호가인 그가 제일 좋아하는 소재는 인적이 드문 황야였다. 그러나 중년이 되고 나니 그런 호사를 부를 기운이 없어 대부분 도시에서 풍경을 찍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도시에서도 황량한 분위기가 풍기는 곳을 선택했다. 이를테면 공원의 말라버린 호수 바닥이나 건설 현장에 파헤쳐진 땅, 시멘트를 뚫고 자란 들꽃과 풀 같은 것이다. 배경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통속적인 도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그는 흑백 필름만 사용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스타일이 되어 점점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큰 사진전에서 2번이나 입선하고
사진가 협회에도 가입하게 되었다. 사진을 찍으러 나갈 때면 그는 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도시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찾는 구도와 영감을 포착했다. 때로는 한 번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도 했다. 오늘은 여느 때와는 느낌이 조금 달랐다. 그의 사진은 고전적 품격의 안정감과 묵직함이 장점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구도에 필요한 안정감을 찾기 어려웠다. 아침 햇살 속에서 막 깨어나고 있는 이 도시가 마치 모래 위에 건설된 것 같았고 도시의 안정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난밤 당구공 2개가 그의 긴 꿈속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것은 검은색 공간에서 규칙 없이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검은색 배경에서 검은 공은 보이지 않았고 우연히 흰색 공에 가려질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물질의 근원은 정말 법칙이 없는 것일까? 정말로 세상의 안정과 질서는 그저 우주의 한 구석에 잠깐 동안 유지되는 동태적 균형일까? 그저 혼란의 급류 속에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소용돌이인 걸까? 그는 어느새 새로 건설된 중국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CCTV 건물 앞까지 온 자신을 발견했다. 왕미아오는 자전거를 세우고 길 옆에 앉아 A자형의 우뚝 솟은 건물을 쳐다보며 안정감을 회복하려고 했다. 떠오르는 태양 아래 반짝이는 건물 꼭대기를 따라 깊이가 보이지 않는 파란 창공을 바라봤다. 갑자기 머릿속에 2 단어가 떠올랐다. 저격수와 농장주. 과학의 경계 학자들은 토론할 때 SF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SF는 과학소설,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저격수, 스나이퍼, 그리고 농장주, 파머 2 단어의 영문 약자였다. 이것은 2가지 가설에서 출발하고 모두 우주 규칙의 본질과 관련된다. 저격수 가설은 저격수가 관역의 10c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놓았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이 관역의 평면에 2차원 지능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 중 과학자가 자신의 우주를 관찰한 결과 우주에는 10cm마다 구멍이 하나씩 있다라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다. 그들은 저격수가 잠깐 흥에 겨워 아무렇게나 한 행위를 자신들 우주의 절대적인 규칙으로 본 것이다. 농장주 가설은 공포스러운 색채를 띈다. 한 농장에 칠면조 무리가 있다. 농장주는 매일 오전 11시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칠면조 중에 과학자가 이 현상을 꾸준히 관찰한 결과 1년여 동안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에는 먹이가 있다라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는 추수감사절 새벽에 칠면조들에게 이 법칙을 공표한다. 그러나 그날은 오전 11시가 되어도 먹이가 나타나지 않고 농장주가 들어와 그들을 모두 잡아 죽인다. 발밑에 길이 모래처럼 미끄러지고 H자 모양의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눈길을 걷었다.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왕미아오는 카메라에 남은 필름을 다 써버리고 점심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와 외출한 아내는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여느 때라면 왕미아오는 서둘러 필름을 인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흥미가 없었다. 간단히 점심을 먹고 잠을 청했다. 지난밤에 잠을 못 자서인지 일어나 보니 오후 5시가 다 되었다. 그제야 그는 오전에 찍은 사진이 생각나 인화를 하기 위해 벽장을 개조해서 만든 작은 암실로 들어갔다. 사진은 금세 인화되었다.
확대할 사진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쇼핑몰 밖에 작은 잔디밭을 찍은 사진의 하단 정중앙에 흰색 얼룩 같은 것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1200-00-00이라는 숫자였다. 두 번째 사진에는 1199-49-33이라고 찍혀 있었다. 이 작은 숫자열은 필름 전체의 사진 하단에 있었다. 세 번째 사진에는 1199-40-18, 네 번째는 1199-32-07, 다섯 번째에는 1199-28-51, 여섯 번째에는 1199-15-44, 일곱 번째에는 1199-07-38, 여덟 번째에는 1198-53-09, 34번째에는 1194-50-49, 36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는 1194-16-37. 왕미아오는 필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1988년에 생산된 라이카 M2형 카메라로 완전 수동이라 필름에 날짜가 찍힐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사진을 한 장씩 살펴보던 왕미아오는 곧 이들 숫자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숫자가 배경에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즉, 배경이 어두우면 숫자는 밝게, 배경이 밝으면 어둡게 변해 관찰자가 최대한 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 16번째 사진을 본 순간 왕미아오는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암실의 냉기가 일순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사진은 오래된 벽 앞에 서 있는 고목을 찍은 것이었다. 벽이 얼룩덜룩해서 원래 위치에서라면 숫자가 무슨 색이든 똑똑히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는 고목의 짙은 부분을 구불구불 타고 올라가 있었다. 언뜻 보면 고목에 붙어있는 희고 가느다란 뱀 같았다. 왕미아오는 이 숫자들의 수학적 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종의 일련 번호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각 숫자의 간격이 달랐다. 그는 곧 이것이 시간, 분, 초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미아오는 촬영 노트를 꺼냈다. 촬영 노트 상단에 각 사진을 찍은 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두 장의 사진에 찍힌 시간 표시 간격이 실제 촬영한 시간 간격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현실과 같은 속도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카운트다운이었다. 1200시간부터 시작한 카운트다운은 이제 1194시간 남아있었다. 지금? 아니다. 마지막 필름을 찍은 그 순간이다. 카운트다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까? 왕미아오는 암실에서 나와 카메라에 새 흑백 필름을 넣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에 가서 실외 풍경을 몇 컷 담았다. 필름을 다 쓰고 곧바로 암실로 들어가 인화했다. 모든 사진에 그 숫자들이 유령처럼 찍혀 있었다. 첫 장에 1187-27-39가 나타났다. 아까 필름의 마지막 장과 이번 필름의 첫 장을 찍은 시간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 후 각 사진의 촬영 간격은 1187-27-35, 1187-27-31, 1187-27-27, 1187-27-24, 3초에서 4초 간격으로 빠르게 찍은 시간 간격 그대로였다. 카운트다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왕미아오는 카메라에 다시 새 필름을 넣고 정신없이 사진을 찍어댔다. 몇 장은 일부러 렌즈 뚜껑을 닫고 찍기도 했다. 그가 다 찍은 필름을 카메라에서 꺼냈을 때 아내와 아이가 돌아왔다. 암실로 들어가기 전 그는 라이카 카메라에 세 번째 필름을 넣어 아내에게 주었다. 여보, 이것 좀 찍어봐. 뭘 찍어요? 아내가 놀란 듯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평소 남편은 다른 사람이 자기 카메라에 손대는 것을 무척 싫어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와 아이도 그 카메라에 흥미가 없었다. 그들이 보기에 라이카 카메라는 2만 위안이 넘는 비싸지만 재미없는 골동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아무거나 괜찮아. 마음대로 찍어봐. 왕미아오는 아내 손에 카메라를 쥐어 주었다. 그럼 아들, 엄마가 사진 찍어줄게. 아내가 아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 순간 왕미아오의 머릿속에 유령 같은 숫자가 쭉 펴진 밧줄처럼 아이의 얼굴에 찍힌 모습이 떠올랐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 아이는 찍지 말고 다른 거 아무거나 찍어봐. 찰칵하는 셔터 소리와 함께 아내가 첫 장을 찍었다. 이거 왜 안 눌러져? 왕미아오는 아내에게 필름 감는 법을 알려주었다. 필름을 이렇게 돌려줘야 해. 그러고는 암실로 들어갔다. 정말 번거롭네. 의사인 아내는 천만 화소급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된 시대에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싸기까지 한 골동품을 게다가 흑백 필름까지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필름을 인화해서 암실의 붉은 등에 비춰보니 유령 같은 카운트다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찍은 어지러운 화면과 렌즈 뚜껑을 닫고 찍은 사진에도 1187-19-06, 1187-19-03, 1187-18-59, 1187-15-56 이라는 숫자가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아내가 암실 문을 노크하면서 다 찍었다고 말했다. 암실에서 나와 카메라를 받아들고 필름을 빼는 왕미아오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이상하다는 듯 보는 아내 눈빛을 외면하고 다시 암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왕미아오는 현상액과 정착액에 필름을 허둥지둥 담가 사진을 인화했다.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제발 뭐가 됐든 나타나지 마라. 제발 내 앞에는 나타나지 마라. 하고 기도했다. 왕미아오는 축축한 사진을 루페로 들여다보았다. 카운트다운은 사라졌다. 사진에는 아내가 찍은 실내 화면만 있었다. 비전문가인 아내가 저속 셔터로 찍어 화면은 흐릿했지만 왕미아오는 이 사진이 지금까지 자신이 본 것 중에서 제일 괜찮게 느껴졌다. 왕미아오는 암실에서 나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내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놀고 있었다. 왕미아오는 혼자 소파에 앉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다. 우선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배경에 맞춰 색이 변하는 숫자를 필름에 미리 남겨둘 수는 없을 터였다. 분명 어떤 힘에 의해 감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힘은 무엇일까? 카메라 문제인가? 어떤 장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카메라에 들어간 것일까? 왕미아오는 렌즈를 떼고 카메라를 열어 돋보기로 카메라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부속들을 다 점검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렌즈 덮개를 씌우고 찍은 사진의 감광원은
외부의 침투력이 강한 어떤 광선일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 그렇다면 광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떻게 조준했을까? 이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적어도 현대 기술에서 이런 힘은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유령 같은 카운트다운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왕미아오는 카메라에 다시 필름을 넣고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었다. 필름을 인화하자 방금 전 다소 진정되었던 그는 다시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 카운트다운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화면에 나타난 시간을 보니 카운트다운은 멈춘 적이 없었다. 그저 아내가 찍었던 필름에만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왕미아오는 암실에서 튀어나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옆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퇴직한 장 교수가 문을 열었다. 선생님, 댁에 혹시 카메라 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 말고요. 필름 카메라요. 프로 사진 작가께서 우리 집에서 카메라를 빌려? 그 2만 위안짜리 카메라는 고장났나? 우리 집도 디지털 카메라밖에 없는데 어디 불편한가? 안색이 안 좋아. 그럼 그거라도 빌려주세요. 장 교수는 일반적인 코닥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여기 있네. 안에 있는 사진 몇 장은 지워도 되네. 고맙습니다. 왕미아오는 카메라와 필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실 집에도 필름 카메라 3대와 디지털 카메라 1대가 있었지만 왕미아오는 다른 집 카메라가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파 위에 있는 카메라 2대와 흑백 필름 몇 통을 보며 조금 생각하다가 다시 라이카 카메라에 필름을 넣었다. 그리고 식탁에 밥그릇을 놓고 있는 아내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주었다. 여보, 방금 한 것처럼 몇 장 찍어봐.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안색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깜짝 놀라 왕미아오를 쳐다보았다. 별일 아니니까 어서 찍어. 아내는 쟁반을 내려놓고 주방에서 나와 놀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왕미아오는 밥을 먹으러 나온 6살 난 아들에게 코닥 카메라를 쥐어주었다. 자, 아빠 좀 도와주렴. 이걸 누르면 돼. 옳지. 그러면 찍히는 거야. 다시 눌러봐. 옳지, 옳지. 이렇게 계속 누르면 돼. 아무거나 다 찍으렴. 아들은 매우 빨리 카메라에 익숙해졌다. 꼬마 녀석은 신이 났는지 매우 빠르게 사진을 찍었다. 왕미아오도 소파 위에 있는 자신의 라이카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왕미아오는 부자는 번쩍번쩍 터지는 플래시 속에서 아내가 어쩔 줄 몰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모른 채 찰칵찰칵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다. 여보, 당신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왕미아오는 라이카 카메라의 필름을 다 쓰자 아들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달라고 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피해 침실로 들어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는 액정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 뷰파인더만 사용했다. 곧 봐야겠지만 결과를 즉시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는 라이카에서 필름을 꺼내 암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인화를 한 다음 원판을 자세히 봤다. 손이 너무 떨려 두 손으로 루페를 잡아 사진 위에 놓았다. 유령 같은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다. 왕미아오는 암실화에서 나와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을 살펴보았다. 액정 화면으로 보니 방금 아들이 찍은 부분에는 카운트다운이 없었지만 자신이 찍은 부분에는 카운트다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게다가 원판에 따라 함께 변하고 있었다. 왕미아오가 다른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이유는 카메라나 원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들이 찍은 것과 그 전에 아내가 찍은 사진을 보자 다른 카메라와 다른 필름으로 찍어도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은 모두 정상이고 유령 같은 카운트다운은 자신이 찍은 사진에만 나타난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왕미아오는 현상한 필름을 절망적으로 움켜쥐었다. 그것들은 마치 한데 엉켜있는 뱀 같기도 벗어나기 어려운 밧줄 같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간다는 말인가? 대학과 연구소 동료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사유를 하는 사람이었다. 왕미아오는 이 사건이 기술을 초월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딩이가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그 역시 정신적인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과학의 경계가 떠올랐다. 그들은 사상에 심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선입회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 박사님, 저에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당신을 만나야겠습니다. 왕미아오가 긴박하게 말했다. 오세요. 선입회의는 이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왕미아오는 깜짝 놀랐다. 선입회의는 평소에도 매우 간결하게 말해서 과학의 경계 회원들 중에는 그녀를 여자 해밍웨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는 무슨 일인지조차 묻지 않았다. 왕미아오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더 불안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왕미아오는 필름들을 가방에 쓸어 담은 뒤 디지털 카메라를 메고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외면한 채 집을 나섰다. 차를 몰고 가도 됐지만 휘황찬란한 불빛이 번쩍이는 도시를 혼자 달리고 싶지 않아 택시를 잡았다. 네, 유추신 작가님의 SF소설 삼체 제1권 첫날의 분량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 분량보다 오늘 읽을 분량을 좀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시간이 벌써 12시 4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우리 스푼 쪽에서 고은님과 셜록돌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고은님께서 오늘도 잘 들었어요. 분량 짱짱하네요 라고. 네, 진짜 아주 짱짱한 것 같아요. 네, 현재 스푼 쪽에 6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고은님과 지연님, 셜록돌님, 그리고 김경중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봄맞이님과 단벼변님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강현님께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강현님. 네, 이제 재미있어지는데 유유라고. 네, 제가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일 것 같은데요. 그 분량들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핑크 도로시님도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도로시님 어서 오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비앙코님께서 헉, 이대로 끝인가요? 네, 오늘은 끝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많은 분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제가 방송을 못 하고요. 추석 전에 수요일날 제가 밤 11시에 방송을 할 텐데 그때 책을 또 이제 이 책을 이어서 바로 읽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타지아님 오셨는데요. 감사하고요. 판타지아님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듣겠습니다라고 우리 판타자님 얘기 남겨놓으셨군요. 네, 그리고 우리 안은주님께서 네, 잘 들었어요라고 감사하고요. 네, 근데 우리 비앙코님께서 무려 12,000원의 후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잘 들었습니다. 재미져요. 매료되었음이라고. 그러셨나요? 감사하고요. 네, 큰 액수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후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바운스님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까마귀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군요. 네, 현재 유튜브 쪽에 지금 계시는 분들 19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스푼 쪽에 박지효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지효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있죠. 중간중간에 저번에 아인슈타인 적도라는 류추신 작가님의 다른 책도 좀 그랬지만 과학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적인 원리 그런 이론들 외에 지금 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세계의 유수의 그런 물리학자들이 자살을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주인공인 왕묘가 뭔가 조금 끌렸던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여성이었던 한 사람이 또 양둥이라는 어떤 여성이 또 포함되어 있고 그 양둥의 남자친구인 또 과학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왕묘가 그 군 그런 간부의 제안을 받아 들어가지고 뭔가 좀 의심스러워 보이는 과학단체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다가 사진을 찍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뭔가 사진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카메라 기종으로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에 계속해서 1200시간에서부터 카운트다운처럼 계속해서 시간이 떨어지고 있는 게 표시되고 있다. 좀 미스테리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급하게 어떤 과학의 경계에 있는 그 의심스러운 과학자 집단의 한 여자 과학자를 찾아가는 그 내용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미스테리한 추리소설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학소설이지만 내용 자체는 좀 미스테리하고 좀 뭔가 추리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은님께서 SF 소설인데 추리소설 같은 느낌에 흥미로웠어요. CSI 같은. 네, 그쵸. 그런 느낌이 있었고, 작가님의 문체 자체가 중간에 그런 과학 이론 같은 게 많은 거 빼고는 진짜 거의 추리소설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갈까마귀님이 과학 추리소설이라 색다르네요 하시면서 우리 비앙코님은 류츠신 작가님 글로 쥐락펴락 키누스님께서 잘 읽어주셔서라고 그리고 우리 정영님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정영님. 네, 약간 오랜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소통하고 있었고 일단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채널에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옵니다. 네, 그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영님. 네, 이렇게 또 늦게 인사하러 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이어폰을 빼고 책을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좀 제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특히 초반에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하는 거나 제가 평소에 목소리 들으면서 연기도 하고 막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색하게 느껴져서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한 1시간 20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책을 읽었지만 이어폰을 끼고 했을 때보다는 제가 좀 더 그냥 오래 별로 이렇게 발음에 개의치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모니터링 해봐야겠지만
저는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긴장하지 않고 연기하는 느낌 좀 이런 것만 다시 어색하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확실히 그냥 들리는 소리에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용을 읽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발음하는 게 이어폰 끼고 있을 때보단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늘바라기님이, 잠깐 읽었나요?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타지아님이, 네, 매력적인 목소리 듣고 기분 좋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그래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둔한가 봐요. 더 여유로웠다 생각했는데요. 이라고. 진짜요? 그렇죠. 발음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웠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초반에는 좀 어쨌거나 좀 긴장이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고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크크 다음 방송은 본 채널에서 하겠군요. 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전 방송부터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드디어 9월 9일자로 본 채널에서의 그 스트리밍 금지 기간이 끝나기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11일 그때 수요일 밤 11시에 방송할 때는 이제 키누스 본 채널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네, 이제 키누스 ECH 이 채널에서 방송을 하는 일은 없을 텐데요. 그동안 본 채널이 아닌 이 정말 작은 채널까지 꾸준히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본 채널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제가 업로드를 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빠르게 그런 본 채널에서의 이 영상 내용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3개월 전에 다시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금지 그런 제재 기간을 당하면서 상당히 많이 마음이 힘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서브 채널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무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힘든 느낌도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힘 잃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 채널에서 하는 만큼 저도 더 안정감 있게 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그쵸. 9일 맞습니다, 비앙코님. 네, 로즈12님이 잘 되었네요, 본 채널. 그쵸. 그래서 아마 좀 새롭게 뵙는 분들도 더 계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네, 강현님이 늦게 들어와서 몰랐는데 이어폰으로 키누스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하셨군요.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이어폰 끼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끼셔도 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못 느끼셨군요, 강현님. 네,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다면 다행이고요. 부담스러운 건 아니었고 제가 요즘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책을 길게 읽을 때 자꾸 평소 말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너무 책 읽을 때만 너무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그 한번 해결책으로 좀 이어폰을 빼는 변화를 줘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어느 정도로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말하고 싶은데 좀 작게 말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방송 나가는 이 프로그램 게이지를 보니까 지금 정도도 딱 그냥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크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 좀 되게 소리 커질까봐 되게 소극적으로 제가 하게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제가 좀 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셜록돌님께서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본 채널이 번창하길 하시면서 또 지금 얘기하신 게 괜찮은데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별 차이 없다면 다행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별 차이가 없다면은 제가 여기에 좀 익숙해지면은 아마 원래 이어폰 끼고 할 때보다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님이 맞아요. 본 채널 라이브로 구독자 쑥쑥 늘어나시길. 그러면 좋겠네요. 저도. 네. 네, 도로시님이 좋네요. 축하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좀 방송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고요. 어제 방송하지 못해서 또 이제 추석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방송을 수요일날 하고 주말 그 연휴 동안은 저도 집에 내려갈 예정이라서 그때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9월에 좀 남은 기간 동안에 방송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은 많은데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 수요일날 방송 돌아와서 3체 이 1부의 1권에 이어지는 내용들 계속해서 읽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듣지 못하신 분들은 남은 화요일까지의 시간 동안 오늘 제가 읽어놓은 내용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네. 다들 아까 중간에 제가 못 본 채팅 네. 유튜브 쪽에는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스푼 쪽도 특별한 건 없었죠. 써니 해문서님께서 오늘도 10개 하트 지원해 놓으셨군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아님께서 1개 스푼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많은 분들 왔다 갔다 하셨는데 네. 얼마나 많은 팬들이 늘으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 진짜 어제 오늘 새벽부터 특히 태풍 많이 불었는데 일단은 저희 지금 계시는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특별하게 피해 입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오늘 밤 이제 태풍 지나갔으니까 바람 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좋은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제가 공지에 올리겠지만 본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제 진짜 이날이 오니까 되게 감개무량한 느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서브 채널 진짜 다락방 같은 느낌의 이 조그만 채널까지 진짜 쫓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이제 키누스 2채널이 아닌 키누스 본 채널 그냥 키누스 채널에서 뵐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돌아오는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 뿅. 바이바이.